자, 여러분, 그 5주차 제2장 철근 콘크리트 재료 및 역학적 특성에 대해서 오늘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본다면 제2장에서 다뤄질 내용이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주요 구성 요소 중에 대표적인 게 요 철근이라는 놈하고 콘크리트라는 놈이 있는데, 그 철근하고 콘크리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그 재료적인 특성들, 이게 뭐 그 세분화해서 들어가자면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실제 이제 우리가 콘크리트를 전공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요거 하나만 해도 대학원 수업에서 콘크리트 하나만, 철근은 이제 차치하고 콘크리트 하나만 가지고도 19조 수업을 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제 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콘크리트에서는 어떤 화학적인 성분들, 그런 것들이 많이 다뤄지는데, 그런 내용들은 오늘 수업에서 다뤄지지는 않고 일반적인 콘크리트에 대해서만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철근에 대한, 철근은 우리가 이제 뭐 나중에 또 배울 기회가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강구조에서 또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떤 재료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재료,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힘이 작용을 했을 때 변형은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우리가 구조역학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 여러분들 2학년 때 배웠지만, 건축에서 얘기하는 구조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구조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실제 포스라는 거하고, 우리가 보통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포스하고 디포메이션, 이건 우리가 변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포스하고 디포메이션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포스에는 뭐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축 방향력이라는 게 있고 전단력이라는 게 있고 휨 모멘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절대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디포메이션이라는 건 몇 미리만큼 변형이 일어났느냐, 그런 절대값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절대값을 가지고 얘기하면 뭔가 기본적인 개념에 있어서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상대적인 개념을 갖고 얘기를 하자. 그래서 포스는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 배운 것처럼 응력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고, 디포메이션은 스트레인이라는 변형의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의 단위는 기본적으로 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트레인의 단위는 우리가 보통 무차원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포스라는 것 자체는 하나의 일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일예를 든다면 여러분들한테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조그만 막대가 있고 좀 아주 큰 막대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얘가 A라고 얘기하고 얘는 B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얘는 이제 그냥 뭐 단위 길이가 1mm라고 얘기하고, 얘는 단위 길이가 10mm의 정사각형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작용하는 게 10뉴턴이 작용하고 여기에 작용하는 게 100뉴턴이 작용을 한다면, 우리가 A라는 거하고 B라는 걸 비교를 한다면, 자, A는 10뉴턴이 작용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10뉴턴을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100뉴턴을 부담해야 되니까, 절대값으로 본다면 10뉴턴에 비해서 100뉴턴이 10배가 큰 거죠. 그러니까 얘가 10배 더 많은 힘을 부담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얘의 단위 면적, 그 다음에 얘의 단위 면적을 각각 살펴보면, 얘는 단위 면적 1 스퀘어 밀리미터고 얘는 100 스퀘어 밀리미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면적당으로 본다면 얘는 10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100을 100으로 나누니까 1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이 되는 거죠. 절대값에서는 얘하고 얘를 비교했을 때 얘가 10배가 크지만, 상대적인 비교를 했을 때는 얘가 얘에 비해서 10분의 1로 줄어들더라 이거죠. 왜? 단면적인 개념을 도입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던 이런 10뉴턴, 100뉴턴, 얘는 포스에 해당된다고 얘기한다면, 얘 같은 경우는 바로
스트레스에 해당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가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내재되어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트레인이라는 것 자체도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막대가 예를 들어서 요런 막대가 있고 요런 막대가 있다고 쳤을 때 얘를 양쪽에서 이렇게 당겼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양쪽에서 이렇게 당겼을 때 얘가 뭐 예를 들어서 1mm가 늘어났다고 가정을 합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1mm가 늘어났다고 각각 가정합시다. 그러면 얘의 길이는 짧은데 그거에 비해서 1mm가 늘어난 거고 얘는 긴데 1mm가 는 거니까 전체 길이에 대해서 늘어난 길이를 살펴본다면 얘가 훨씬 더 적은 값이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1mm는 절대적인 값이죠. 그래서 요 값들은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디포메이션에 해당된다면 실제 우리가 얘기하는 스트레인은 그래서 여러분들 스트레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보통 여러분 많이 배웠던 입시론이라는 거 배웠을 거고 세로 변형도라는 베타라는 가로 변형도를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원래의 길이에 대해서 얼마만큼 늘어났느냐 혹은 줄어들었느냐 얘도 마찬가지로 원래 길이가 긴데 얼마만큼 늘어났느냐 혹은 얼마만큼 줄어들었냐 그 비를 나타내는 이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로 변형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로 변형도 그래갖고 이 두 개의 비를 규명한 사람이 상관관계죠. 상관관계를 규명한 사람이 푸아송이라는 사람이라서 뭐 푸아송의 비 혹은 푸아송의 수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결국은 힘을 받으면 물체는 변형을 일으키는데 그 변형이 우리가 제한치 안에 두기 위해서 허용할 수 있는 제한치 안에 두기 위해서 단면을 키우고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니까 그 안에 철근을 많이 넣어주고 그래서 그 힘에 대해서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잘 부재가 저항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우리가 구조 역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콘크리트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철근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2장에 대한 얘기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볼 거고 2장에 대한 얘기들을 전체적으로 쭉 볼 거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볼 내용이 3장에 대한 내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책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뭐 2장 끝나면 2장에 있는 연습 문제도 여러분들한테 뭐 물론 연습 문제 나온 것들을 전체를 다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내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몇 개를 셀렉트 해가지고 여러분들 과제로 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수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한다면 자 그래서 콘크리트의 구성 재료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시멘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듯이 콘크리트를 구성하는 성분 자체가 시멘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골재 그런데 이제 이 골재에는 우리가 굵은 골재라고 얘기하는 자갈이 있고 가는 골재라고 하는 모래가 있더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고 그죠? 이 두 가지를 그냥 총괄해서 우리가 골재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시멘트, 골재 그 다음에 물이라는 걸 적당히 혼합해서 단단하게 굳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콘크리트라고 그 인공의 돌을 콘크리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여러분들이 드렸던 유인물을 보면 쭉 나와 있지만 시멘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시멘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5종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특수한 시멘트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인 시멘트의 종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라는 게 있고 그 다음 2종 중형률 포틀랜드 시멘트, 3종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4종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 5종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 뭐 우리가 얘기했을 때 기본적으로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라는 건 우리 건축공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멘트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다음에 이제 2종 중형률 포틀랜드 시멘트하고 4종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는 거의 유사한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용열, 열과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4종은 저열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한테 잠깐 얘기했듯이 시멘트하고 물이 콘크리트를 만들 때 필수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멘트하고 물이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
그 화학 반응을 통해서 수화 반응이라는 걸 일으키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화 반응이라는 걸 일으키면서 콘크리트 표면의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 건축 공사에서는 그렇게 아주 높은 온도까지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토목, 교량 같은 혹은 댐 이런 토목 구조물 같은 경우에서는 표면 온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 표면 온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냐면 최고 90도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열 자체를 제어를 해주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한테 몇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실제 우리가 콘크리트를 만들 때 필요한 물의 양, 그걸 우리가 물 시멘트비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보통 WC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물 시멘트비는 보통 40에서 50% 정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콘크리트를 만들 때 필요한 물의 양은 20에서 25% 정도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필요한 물의 양에 비해서 콘크리트가 정말 필요한 물의 양은 그거의 반 정도죠. 그러니까 반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증발을 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그 증발이 열이 표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얘가 급작스럽게 열이 발생해서 물이 수증기로 쫙 증발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수증기로 급작스럽게 증발을 하면서 콘크리트 표면이 거북이 등짝처럼 쫙쫙 갈라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해요. 그럼 균열이라는 건 어떤 형태의 균열이라도 그건 좋은 균열은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열 자체를 제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2종 중형열 포틀랜드 시멘트나 4종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는 열 자체를 낮춰주는, 그러니까 표면 온도의 열 자체를 이렇게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하나의 시멘트 종류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보통 3종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3종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를 만들 때 시멘트 물에 자갈 물을 섞어가지고 그 다음에 적당하게 혼합을 해가지고 단단히 굳히는 거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나타내는 압축 강도라는 게 28일, 그러니까 4주가 되겠죠. 보통 4주 압축 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4주 압축 강도. 그래서 그걸 우리가 F(CK) 이렇게 표현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강도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28일, 약 4주 정도가 필요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건축공사를 하는데, 건축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고 4주, 한 달 정도 후에 다음 후속 공정을 한다면 공기 자체가 무한정 늘어날 거 아닙니까? 공기 자체는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좀 빨리 굳힐 수 있는 콘크리트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개발한 게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3종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입니다. 이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씀으로써 기본적으로 굳혀지는 것 자체가 아까 28일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그거의 한 4분의 1 정도, 7일 정도, 1주 정도 있어도 28일 굳힌 거 정도의 강도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멘트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5종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 여러분들 뭐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주 용도로 보면 뭐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해수 및 지하수와 접하는 구조물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 발전소라고 얘기하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방사능이 누출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원자로 같이 이렇게 둥그런 도미 형태의 구조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콘크리트 있지 않습니까?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딱 잘라갖고 단면을 보지 않습니까? 그 전체 단면적에 약 한 3% 정도는 공극이 있다, 구멍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구멍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 뭐 쉽게 이해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막대 모양으로 생긴 엿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먹는 막대 생긴 엿, 그거 자체를 이렇게 뚝 불어가지고 보면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콘크리트 단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보면 그런 구멍이, 물론 이제 눈에 확연하게 띄게 구멍 자체가 굉장히 크지는 않습니다. 확연하게 구멍이 크지는 않지만 그런 구멍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단면적이 100이라고 얘기하면 한 3 정도는 우리가 공극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를 쓰면 콘크리트의 조직 자체가 상대적으로 되게 치밀해져요. 공급 자체가 되게 치밀해져 가지고 실제 공급률 자체가 1% 이하로 이렇게 다운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3%하고 1% 그것 차이도 사실은 어찌 보면 크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3% 공급을 통해 가지고 방사능이 조금이라도 누출이 된다면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균열 같은 게 발생해서 그럼 굉장히 안 좋은 상태가 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조직 자체를 치밀하게 하는 그런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5종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멘트의 종류는 크게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특수 시멘트라는 게 있어가지고 실제 이런 시멘트의 종류 여러분이 잘 보이시는 않지만 여기 두 번째 보면 초속경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두세 시간 만에 전체 28일 강도의 70% 이상이 발휘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아까 우리가 했던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보다는 더 훨씬 짧은 시간에 강도를 발휘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바다 아니면 강 그런 깊숙한 그런 데서 공사를 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 있어서 그 다음에 또는 겨울철 공사, 겨울철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를 빨리 굳혀야 되지 않습니까? 추우면 그 물 자체가 기본적으로 동해를 입어가지고 콘크리트 이렇게 결합하는 본딩 역할을 못 해주기 때문에 물이, 그래서 콘크리트 자체가 굉장히 품질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멘트들이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상풍백화점이라는 거, 여러분들 그 상풍백화점 붕괴 사고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상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상풍백화점이 붕괴하게 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콘크리트가 동해를 입었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상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직접 가서 확인도 하고 그랬는데, 콘크리트는 아까 물이라는 게 들어간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풍백화점 공사 자체는 언제 했냐면 우리가 그 90년도 초정도에 주택 200만 호 해가지고 신도시 개발을 했어요. 신도시.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분당, 일산, 뭐 평촌, 네, 이런 데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택을 200만 호를 공급을 해준다는 그런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골재, 모든 시멘트 이런 것들이 다 블랙홀처럼 그 주택 200만 호를 위해서 다 빨아들여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공사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런 물량을 제공받기가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래서 상풍백화점을 콘크리트 타설했던 그 시점이 언제였냐면 겨울철, 그것도 새벽에 콘크리트를 타설을 했어요. 보통 우리가 겨울철 중에서도 새벽이 가장 추울 때 아닙니까? 해 뜨기 바로 전이. 그때 콘크리트를 타설하니까 이게 콘크리트를 만들 때 필요한 물이 본드 역할을 제대로 못 해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본드 역할을 제대로 못 해줬다는 얘기는 콘크리트를 잡았을 때 콘크리트가 그냥 손으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손으로 막 이렇게 긁으면 긁힐 정도로, 뭐 좀 과장된 얘기지만 긁힐 정도로 콘크리트가 이렇게 단단하게 응집이 잘 안 돼 있던 거죠. 그래가지고 실제 상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철근은 그대로 남고 콘크리트 본딩,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완벽하게 본딩, 부착에 의해서 본딩이 돼야 되는데 철근은 그냥 뼈대처럼 남아있고 콘크리트만 붕괴가 되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었죠. 뭐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그런 것들, 뭐 사실 아픈 기억이지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참조하면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시멘트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골재에 대한 얘기라면, 아까 얘기했던 골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잔골재라는 모래, 그래서 뭐 파인 어그리게이트라는 게 있고 굵은 골재라고 하는 자갈, 코어스 어그리게이트라고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럼 잔골재하고 굵은 골재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들 만두 가게에 가면 만두 찌는 뭐 틀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러면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동그래 갖고
이렇게 뭐 채 형태로 이렇게 돼서 이 위에다 만두를 올려놓는 그런 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 사이에 그 채하고 채 사이 여기 간극이라고 얘기할게요. 요 간극이 5mm가 되는 그런 채를 만들어요. 그런 채를 만들어 갖고 그 위에다가 뭐 모래가 될지 자갈이 될지 모르지만 부은 다음에 얘를 이렇게 흔들어 봐요. 그러면 5mm보다 작은 거는 밑으로 떨어질 거고 5mm보다 큰 거는 걸려 있겠죠. 그래서 그 기준을 우리가 5mm 채로 흔들어 가지고 걸려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자갈로 분류하고 거기를 통과한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모래라고 분류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적당하게 골재 자체는 굵은 거하고 가는 거하고 적당하게 혼입이 잘 믹싱이 돼야지만 튼튼한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전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여기에는 빠졌지만 물이라는 게 하나 또 있을 테고요. 그죠? 물이라는 게 있어야지만 그게 본드 역할을 해가지고 응집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콘크리트를 만들 때 뭔가 혼합하는 재료들이 있어요. 혼합하는 재료들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혼화 재료라고 얘기해서 뭐 영어적인 우리말로 얘기하면 혼화재라고 해서 아이가 있고 혼화재라고 해서 어이가 있어요. 혼화재라고 해서 어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영어적인 표현으로 하면 좀 더 세분화가 되죠. 얘 같은 경우는 미네랄 어드믹스처라고 얘기해요. 광물질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혼화재 어이 같은 경우는 케미컬 어드믹스처, 화학적으로 뭔가 첨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밑에 있는 혼화재 어이 같은 케미컬 어드믹스처 같은 경우는 소량을 콘크리트 만들 때 넣어주는 거죠. 그런데 위에 있는 혼화재 아이 같은 경우 미네랄 어드믹스처는 대량으로 넣어가지고 콘크리트에 대량으로 넣어서 위에 것 같은 미네랄 어드믹스처는 대량을 넣어가지고 콘크리트 성분을 A에서 B로 바꿔주는 겁니다. 콘크리트 성분 자체를. 그런데 케미컬 어드믹스처는 성분 자체는 그대로 두고 시공성을 좀 더 좋게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과제를 또 내줄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게 여기는 사용량이 비교적 적고 여기는 사용량이 비교적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배합 설계 시 고려해야 되고 얘는 배합 설계 시 무시해도 된다. 이런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혼화재 어이 같은 케미컬 어드믹스처는 가장 큰 게 시공성을 좋게 해준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즉 다시 얘기해서 물을 많이 넣어주면 그만큼 시공성은 좋아지겠죠. 근데 물을 많이 넣어주면 단점이 콘크리트 강도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그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물의 양은 좋은 콘크리트일수록 물의 양은 20에서 25% 수준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물 시멘트비라는 거 있었죠? 물 시멘트비에서 물의 양은 20에서 25% 정도 수준이 되는 그런 콘크리트를 만드는 게 가장 좋은 콘크리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시공성하고 연관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 반죽을 하면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푸집을 만들어서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데 그러면 콘크리트가 잘 밑에까지 충진이 잘 안 되겠죠. 그러면 결국 이게 좋은 콘크리트라고 얘기해도 콘크리트를 만들면 기둥이라고 얘기한다면 기둥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데 중간중간에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다면 결국 그건 좋은 콘크리트가 될 수 없는 거죠. 밀실하게 채워줘야지만 그게 좋은 콘크리트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케미컬 어드믹스처라는 저런 혼화재 어이를 넣으면 이런 물 시멘트를 갖고도 저 혼화재 어이를 넣으면 케미컬 어드믹스처를 넣으면 일시적으로 콘크리트가 되게 묽어져요. 소량을 넣는데도 일시적으로 되게 묽어져 가지고 실제 콘크리트가 잘 충진이 되고 그런 역할을 해주는 화학 제품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콘크리트 강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방금 우리가 얘기한 압축 강도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한데 물 시멘트비라는 게 있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수화 반응, 그러니까 실제 콘크리트를 만들 때 필요한 물의 양은 20에서 25%고 실제 배합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35에서 45를 했는데 통상 40에서 50%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어떻게 테스트하냐, 이렇게 테스트합니다.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어떻게 테스트하냐면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콘크리트를 뭐 시멘트, 모래, 자갈, 물 이런 것들을 혼입해서 만들어서 이런 공시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스탠다드 공시체라고 얘기하는데 높이가 이렇게 보면 300mm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직경이 150mm짜리 이런 실린더가 있어요. 실린더. 뭐 여러분들 혹시 그 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와우간에서 와우간 4층에서 나와가지고 저쪽 그 제2동 쪽으로 올라가려면 이렇게 계단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4층 휴게실에서 나와가지고 그 제2동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계단을 올라갈 때 여러분들 오른편에 뭔가 이렇게 콘크리트 더미 같은 것들이 많이 쌓아놨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런 형상들이 많이 존재를 할 거예요. 동그랗게 만든 것들이 콘크리트가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콘크리트 공시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다가 콘크리트 부어놓은 다음에 여기다 콘크리트를 이제 쫙 부어놓는 거죠. 콘크리트 부어놓은 다음에 이거를 28일 동안 굳힌 다음에 이렇게 압축 강도를 해가지고 얘가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느냐 그걸 우리가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양생하는 과정은 그러니까 굳히는 과정은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실린더에다가 하루 동안 콘크리트를 채워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루가 지나면 그 실린더 폼이 있겠죠. 폼을 떼는 상태에서 걔를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물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우리가 28일 압축 강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28일 되는 날에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는 압축 강도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스트하기 하루 전에 물속에서 꺼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냥 외기에 이렇게 노출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 콘크리트, 이 공시체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겉은 말라 있는데 내부에는 물기를 품고 있는 그러니까 표면 건조, 내부 수분 상태의 콘크리트 공시체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콘크리트 공시체를 만들어 가지고 28일 동안 뭐 물론 이제 대부분 수중에서 양생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테스트를 하냐면 이렇게 기계 장치가 있어요. 기계장치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받침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이제 높이가 이게 300mm예요. 이게 이제 확 누를 수 있는 이걸 우리가 UTM이라고 얘기해서 우리 건축가에는 지금 없는데 뭐 토목과 같은 데 보면 이런 UTM 장비가 있어요. 유니버셜 테스팅 머신기라고 해서 압축 강도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를 이 P라는 하중으로 쭉 눌러요. 그럼 얘가 어느 정도까지 버틸 거 아닙니까? 충분하게 버틸 수 있는 그랬을 때 그게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냐 그걸 우리가 콘크리트의 28일 압축 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가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높이가 300이고 직경은 150mm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탠다드 공시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이제 실험실에서는 이게 크다 보니까 큰 하중으로 눌러서 압축 강도를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 실험실에서 우리가 이제 연구기관 이런 실험실에서는 통상 이거보다 좀 작은 이렇게 생긴 그래서 높이가 200mm고 직경이 100mm인 요런 여기에 보면 일반 공시체라고 되어 있죠? 요런 공시체를 흔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하고 요거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요거나 뭐 표준형 공시체라든지 아니면 일반 공시체 같은 경우는 원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유럽에서는 주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입방체 그래서 뭐 그 정육면체 형태로 해서 150mm 혹은 200mm 이런 정육면체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콘크리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압축 강도 테스트를 하면 이런 공시체가 이런 세 가지 형태의 파괴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세 가지 형태. 그래서 전단, 시어 페일류라는 게 있고, 그 다음 하이열이라고 해서 스플레이팅 페일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합친 전단 플러스 하이열 파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림만
살짝 소개를 한다면, 그림으로 살짝 소개를 한다면, 그 파괴 형태가 요게 하나가 있고, 요게 하나가 있고, 요게 이렇게 하나가 있다면, 그래서 이제 저기서 얘기하는 전단의 형태는 거의 이렇게 대각선 형태로 이렇게 균열이, 이걸 빨간색으로 좀 표현을 할게요. 빨간색 형태로 해서 이렇게 균열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서 파괴가 일어나는 그런 형태라고 본다면, 두 번째 활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쭉 수직으로 이렇게 균열이 가면서 파괴가 일어나는 그런 형상을 볼 수 있고, 세 번째 요놈하고 요놈이 합쳐진 이런 형태로 파괴가 일어나는, 그래서 전단, 활열, 전단 플러스 활열, 이렇게 세 가지의 파괴 형태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파괴 형태까지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그 파괴 형상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실 압축 강도에 비해서 인장 강도는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 우리가 인장 강도, 물론 이제 우리가 크리티컬한 상황에서는 이 인장 강도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설계할 때는 실질적으로 이 인장 강도에 대해서는 보통 무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압축 강도에 대해서만 고려가 되고 인장 강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장 강도 같은 경우는 테스트하는 방법이 직접 인장 강도, 그 다음에 휨 인장 강도, 쪼갬 혹은 활열 인장 강도라고 얘기해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인장 강도를 얘기할 때는 통상적으로 맨 밑에 있는 활열 인장 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압축 강도 테스트 할 때 이런 UTM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다 받침대가 있어갖고 여기가 300mm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를 확 누른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확 누른다고 얘기했는데, 저 밑에 있는 활열 인장 강도 테스트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 UTM을 가지고 여기에 공시체를 이렇게 눕혀놓는 겁니다. 이렇게 동그란 거야. 그러니까 얘는 표준형으로 본다면 얘는 150mm가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콱 누르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쭉 이렇게 갈라지겠죠. 그랬을 때, 저 갈라져 가지고 더 이상 지지할 능력이 없었을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쪼갬 인장 강도 혹은 활열 인장 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직접 인장 강도, 휨 인장 강도는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무시를 하냐면, 우리가 직접 인장 강도라는 건 여러분들 잠깐 보면, 자, 이게 공시체라고 얘기하면 얘를 뭔가 잡고 얘를 뭔가 잡은 다음에 얘를 당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여기가 쭉 갈라지는 거, 그런 형상을 보는 게 직접 인장 강도인데, 이 콘크리트를 얘가 잡고 그러니까 오른손이 잡고 왼손이 잡았는데 얘를 당기면 여기 요 잡은 부분에서 슬립, 미끄러짐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제대로 된 테스팅이 안 되는 거죠. 실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직접 인장 강도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휨 인장 강도는 뭐 여러분들이 간단히 소개하면 이런 겁니다. 휨 인장 강도는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단면이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B고 높이가 H인 이런 콘크리트 단면을 가지고 눌러요. 여기 이렇게 지점이 있겠죠. 이렇게 지점이 있었을 때 눌러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본다면 간단하게 그냥 여기 3분의 1, 여기도 3분의 1, 여기도 3분의 1이고 얘는 P라고 얘기하면 얘의 휨 모멘트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3분의 PL이 되겠죠. 그죠? 3분의 PL이 되겠죠? P가 오고 여기서 3분의 L만큼이니까. 그러면 이게 결국 우리가 모멘트가 된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를 볼 수 있냐면 단면계수 질에서 6분의 BH 제곱이라는 단면계수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면계수 알고 그 다음 모멘트 알고 있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시그마 서브 B라는 휨 강도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휨 강도는 뭐가 돼요? 모멘트 M을 단면계수 G로 나눠주는 걸 우리가 휨 강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휨 강도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휨 인장 강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테스트하는 건 사실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결국은 이거 얘는 이제 뭐 거의 실현성이 너무 희박하고
그 신뢰성 자체도 거의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휨 인장 강도하고 쪼개미 인장 강도 요 두 가지인데 얘가 테스트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번거롭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인장 강도에 대해서는 요 세 번째 쪼개미 인장 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빠른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그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그 재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고 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업하는 게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업하는 게 괜한 또 부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그 실시간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판서를 하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기록으로 남겨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동영상 강의를 하니까 혹시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더 이거보다는 개선책이 있다고 그러면 그 개선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콘크리트의 역학적 특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콘크리트의 역학적 특성이라는 건 결국은 압축 강도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죠. 압축 강도에 대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응력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 변형이라는 게 있으면 콘크리트는 이렇게 해서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최고점이라고 해서 여기를 F 서브 CK라서 콘크리트 28일 압축 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략 이렇게 했으면 여기가 보통 입시론 값을 따지면 여기가 0.0023 정도가 되고, 이렇게 파괴가 되는 지점은 우리가 이제 실제 파괴하고 우리가 이론적인 파괴하고는 좀 약간의 갭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파괴는 여기에서 된다고 그러지만 이론적인 파괴는 여기에서 된다고 본다면 여기. 그래서 이제 입시론 서브 U 콘크리트의 극한 변형률은 0.003 정도에 도달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콘크리트의 극한 변형률이 여기에 도달하면 저 콘크리트의 수명은 끝났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끝났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F 서브 CK가 있고 이렇게 돼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콘크리트 28일 압축 강도가 제일 중요하겠죠, 사실은. 네? 그런데 이 콘크리트라는 놈의 특징이 이런 콘크리트가 있고 또 이런 콘크리트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돼서 파괴가 일어나. 얘는 여기가 쫙 해서 F 서브 CK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검정색의 F 서브 CK 콘크리트 28일 압축 강도가 빨간색의 콘크리트 28일 압축 강도보다 큰 거는 우리가 이 그래프상에서 극명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를 얘기할 때 요거 두 개의 콘크리트가 있을 때 이 콘크리트, 검정색으로 표시한 저 콘크리트가 좋은 콘크리트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맞겠죠. 저 콘크리트가 좋은 콘크리트라고 얘기하는 게 분명히 맞을 겁니다. 그런데 자, 이 콘크리트가 좋은 거는 너무나 극명한 사실입니다. 너무나 극명한 사실인데 이 콘크리트 강도가 뭐 이것보다 더 높은 강도라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높은 강도니까 이렇게 생긴 강도는 여기가 또 F 서브 CK니까 더 좋은 콘크리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강도가 높으면 좋은 거는 맞아요. 그런데 콘크리트 강도가 높을수록 급작스럽게 얘가 뚝 부러집니다. 어떤 자기가 견딜 수 있는 능력까지는 견디지만 그걸 초과하게 되면 급작스럽게 뚝 부러집니다. 그런데 강도가 낮은 놈은 급작스럽게 이렇게 뚝 부러지는 현상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거죠. 덜하다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취성적인,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재료 얘기할 때 콘크리트는 취성이고 철근은 연성 재료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콘크리트만 가지고 얘기할 때 콘크리트 강도가 높으면 취성에 가깝고 콘크리트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면 연성 거동을 좀 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를 하냐면 여기에다 이제 이렇게 초기의 접선을 이렇게 거요. 초기에, 자, 이 검은 거를 봅시다. 초기의 접선을 이렇게 딱 거보면 요 곡선하고 요 직선하고 일치하는 부분은 대충 한 이 정도가 되는 거죠. 대충 일치하는 부분이. 그러면 여기 일치하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보면 이게 하나의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죠. 직각삼각형.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겠더라 이거죠. 직각삼각형은.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자, 여기 수평 성분은 입시론이 되는 거고, 수직 성분은 시그마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일정한 각도 세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탄젠트 세타라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시그마를 입시론으로 나누는 거죠. 이걸 수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